박시백의 고려사 이번 시간에는 강화천도와 몽골의 연이은 침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고정 19년인 1232년 1월에 이제 몽골군이 철수하고 나서 불과 5개월 만이에요. 6월에 수도를 개경으로 수도를 이제 개경해서 강화로 옮깁니다. 약간 좀 느닷없는 천도였어요. 그렇죠. 상당히 갑작스러운 선두라고 할 갑작스러운 수 천도죠. 있는데, 예. 당시 이제 1차 침입을 하고 철군하고 나니까 고려 자체에서는 되게 이제, 그야말로 인심이 흉흉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죠. 예. 또 이곳저곳에서 반란도 좀 일어나고. 맞습니다. 예. 어, 이 최후의 입장에서는 1차 침입 때 이제 항복을 하긴 했지만, 항복한 이후에 자기의 권력 기반을 생각해 보면은 별로 이제 길이 안 보였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냥 몽골에 복속되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자기 권력이 좀 해체될 수 있는 여지가 그렇죠.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강화천도라고 하는 결정은 사실상 최후의 결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음. 최후가 이제 강화천도 안을 꺼내니까 최후의 뜻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나서서 제대로 반박을 못 하는데 이때 이제 이 유승단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바른말 잘하는 사람인데 예. 예컨대 그 최춘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자주성. 놓고 네, 예. 예. 회개할 때도 최춘명을 당연히 살려야 된다라고 끝까지 주장했던 아, 예. 예. 인물이거든요. 예. 이 사람이 나서서 어, 몽골과 적극적으로 나서서 화친을 해가지고 백성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음. 종사적을 다 버리고 섬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변방에 있는 병사들만 죽어나가고 그리고 수많은 노약자들은 다 저들의 노예가 될 것 예. 예.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음. 하지만 이제 좌중은 거기에 섰던 나서서 동의를 못하고 이제 우물쭈물하는 상황이죠. 최후의 뜻이라는 거를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네네. 예. 근데 이때 이제 하급무사였던 김세충이라는 인물이 예.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는 아니 우리 저 태조대왕께서 만들어 놓은 이 개경 땅을 버리고 이 음. 도성을 버리고 어디로 간단 말이냐고 하면서 큰 소리 딱 칩니다. 어. 기세는 되게 좋았는데 음. 그 최후가 그럼 너는 어떻게 개경을 방비할 생각이냐라고 물으니까 뭐 그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죠. 예. 그 답변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측근이었던 배집성을 비롯한 인물들이 음. 저 안효자들이 말이나 듣고 와가지고 저런 소리를 한다면서 저런 자를 목배해야 한다고 해서 실제 이제 김세층의 목을 베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판정리가 돼버린 거죠. 네, 반대하는 사람들의 소리는 음. 사그라들고 이제 강화천도가 결정이 되죠. 예. 그야말로 뭐 군사 작전 하듯 뭐 속전속결로 이제 강화천도가 진행이 되는데 몽골군 철수가 1232년 1월이에요. 1월. 예. 그리고 이제 강화천도를 결정한 건 5월이고 예. 한 달 만에 이제 천도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실제 이 음력 5월, 6월은 한여름이에요. 예. 장마철인데 장마철이죠. 이런 정말 너무나 이제 모든 것이 어수선한 그런 상황에서 장마 중에도 공사를 계속했던 계속한 거죠. 날밤. 예, 밤낮 없이. 그래서 사실 천도하는 날에도 장맛비가 내려가지고 되게 우왕좌왕했어요. 그 목조금을 짓는데 그거 한 달 만에 어떻게 그 집과 궁궐을 다. 그거 되게 신기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완벽하게 하진 않았겠지만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그러니까요. 들어가서 살만한 거를 졌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뭐 옛날 군대식으로 하라면 해. 막 이렇게 되면 진짜 속전속결로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최후의 재물을 실은 수레가 거의 100대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그 재물을 이제 강화도로 이제 옮겨 놓는 거죠. 이때 이제 개경에 있는 궁궐 어사대 소속의 종인 이톰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때 이제 농민들, 뭐 노비들 등등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개경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죠. 네. 이게 규모가 그래도 꽤 돼서 나름 이제 성부를 편성하고 뭐 이렇게 했다 그래요. 군 편성까지 하고. 네. 강화에서 이제 진압군이 보내지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오합지졸이다 보니까 첫 전투에서 이 반란군이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기술해 가지고 진압군은 곧바로 이제 도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누구냐 하니까 우리 저들 물리치고는 같은 편이야 이러니까 또 문을 열어줘요. 그렇게 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야말로 가볍게 정리를 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서경성에서도 반란이 일어납니다. 서경성은 이제 우리 앞서 보았던 그 귀주성, 자주성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항전에서 지켜낸. 네, 항복하지 않고 성을 지켜냈던 곳이었는데 이 살레탑이 철군하면서 서경성을 비롯해서 인근에 있는 여러 성들의 70명의 이제 그 다루아치를 두고 갑니다. 일종의 이제 내정 관리자인 거죠. 그렇죠. 네. 이 다루아치 역할이 그런 건데, 이때 이제 이 서경순무사 민희라는 인물과 네. 그리고 이제 사록 그 최자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의논하기를 저 다루가치들을 전부 제거해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누가 듣고는 이건 사실 몽골의 입장에서는 엄청 큰 일인데. 그러니까 몽골에 대한 공공에 대한 도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들은 입장에서는 아니 저러면 다시 몽골이 쳐들어올 테고 서경성 안은 완전히 그야말로 도륙이 될 텐데 라고 생각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최자원을 죽이고 뭐 이런 사태까지 이제 전개되죠. 이럴 정도로 사실상 지난번에 저고요는 고려가 확실히 죽이지도 않았는데 그걸 빌미로 침범을 했는데 이거는 뭐 내부에서 관리자를 이제 제거를 만약에 했다면 이거야말로 뭐 큰 빌미가 됐죠. 그리고 앞서 그 사례가 있잖아요. 네.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을 항복을 요구한 사신을 보내니까 그 사신을 구금해버려서 이에 대한 응징으로 그야말로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돌이켜버렸던. 당연히 이제 서경성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서경성이 그와 같은 꼴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에 이제 반발했던 것이죠. 네. 하여튼 전반적인 이때 민심이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철군 이후에 고려의 움직임을 이제 보니까 몽골 쪽에서는 진짜 항복한다고 해놓고는 솜으로 이렇게 천도를 하고 이 다루가치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이건 화친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한테 계속 싸우자는 거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해 가을에 몽골군이 다시 쳐들어와요. 2차 침입이죠. 그 당시에 이 몽골군 그 사령관이었던 샬레탑이 고려 조정에 보낸 그런 공문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주장을 해요. 첫째, 말로만 항복하고는 이제 섬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게 진짜 항복이냐. 두 번째, 우리 다루같이 그 파견 관리들 죽이려거나 가두려고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려 국왕이나 최후가 직접 성을 나와 영접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싸우겠다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그 조건을 걸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2차 침입의 명분을 만든 거죠. 고려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변명을 해요. 우리가 강화도로 천도한 것은 몽골이 다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런 거다. 우리가 저쪽에서 방어 차원에서 그런 거다. 두 번째, 다루가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대접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혹시 있으면 우리한테 알려주면 좋지 하겠다. 세 번째, 두려운 마음에 섬으로 왔지만 우리가 몽골을 이렇게 우러르는 마음은 뭐 여전하다. 세공을 바치는 일은 섬에 들어와서 이제 형편이 어려우니까 좀 줄여달라. 바로 이런 고려 쪽에서는 또 이런 요구를 했던 거죠. 고려가 이 요구에 대한 답변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전통이 좀 있어요. 이제 끈질끈질한 맛은 거란하고도 그랬지. 거란하고도 보면 교묘히 피해가거나. 그러면서 할 말은 또 다. 이 당시에 몽골군도 이제 이렇게 들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1차 때 우리가 보았던 뭐 귀주성 전투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눈에 띄는 전투, 시열했던 그런 눈에 띄는 전투들은 많지는 않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 쪽 작전 때문이기도 한데 이 조정의 기본 입장이 이제 모두 산성이나 섬 같은 데로 피해라. 그러니까 청야 작전을 편 거예요. 특별한 방어 전략이 없으니 그냥 각자 알아서 피해라. 이거 일단 숨어 있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와서 뭐 여전히 여러 가지 노략질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다녔겠지만 큰 싸움은 없었고 또 의외로 쉽게 끝나버렸던 게 처인성 전투, 지금 용인이죠. 처인성 전투 과정에서 거기에 이제 들어와 있었던 승자 김윤우라고 하는 사람의 화살에 몽골의 원수 살레탑이 이제 맞아서 죽고맙니다. 그래서 총사령관이 죽게 되니까 몽골군은 곧바로 이제 철군길에 오르게 되죠. 이 공으로 상장물을 내렸지만 이 김윤환 인물도 대단해요. 사양을 하고 받지 않았다. 내가 뭐 이만큼 뭐 이렇게 상 받을 그 정도는 아니다. 네, 이 전투 혹은 이때 2차 침입 그리고 이제 김윤우에 의한 살레탑 그 저격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최후가 좀 우쭐해서 네. 이 이제 물리쳤으니까. 네, 동진에다가 이제 그 서신을 띄웠는데 네. 그 대목이 되게 그 재밌는 대목이 있는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른바 몽골이라는 나라는 시기심이 많고 무지막지해서 아무리 화친을 맺었다 해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몽골과 화친을 맺은 것은 꼭 맺고 싶어 맺은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금년 12월 16일 수지의 소급인 처인부곡의 작은 성에서 몽골군과 싸우던 중 적익에 쓰인 살레탑을 사살하고 많은 적군을 사로잡자 나머지 군사들은 괴멸돼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천성 전투를 자랑한 거네요. 네,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몽골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죠. 우리 절대 저들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쨌든 좀 허세가 많이 반영된 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고려 그 내부에서는 반란들이 계속 이어져요. 네. 개경 외곽의 군수창고인 용문창에서도 반란이 일어났고 네. 경주 지역에서도 최산, 이유 등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마다 그 상장군 우리 이자성이라는 인물이 달려가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경에서도 지난번 반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란이 일어나서 네. 이때는 최후가 직접 그 가병 3,000명을 보내서 이제 진압을 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주모자는 처형하고 서경 백성들도 이제 그 서해의 섬으로 강제 이주시켜 버립니다. 백성들 전체를 예. 강제 이주시켰군요. 서경 백성들 네. 상당수를.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서경은 정말 제유의 수도지만 서경의 역사는 정말 정말 반란과 수모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야말로 이제 뭐 거의 뭐 죽은 도시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때쯤 되면 그죠. 예, 이렇게 나라 안팎으로 힘겨운 뭐 이런 상황에서도 최후는 이 강화도로 이제 피난 가 있는 상태에서 개경에 있는 자기 집을 헐어가지고 그 목재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의 뭐 정원과 궁궐 같은 집을 강화도에 짓고 완전히 권세를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자, 이 2차 침입과 이제 철군 후에 3년이 지난 이 1235년인 고종 22년에 이때는 이제 가을인데 다시 몽골군이 이제 북계를 침범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 3차 침입인데 3차 침입은 거의 한 4년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상당히 이제 장기간 이어진 그런 그 뭐 침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피해도 막심했죠, 고려. 그 고려 조정은 오로지 이제 강화도에 그 천도를 해서 그곳 방비에만 전력을 기울였지만 이제 완전 전국 각 지역을 이제 점령하는 그 몽골군에 의해서 뭐 그야말로 엄청난 피해들이 그 생기게 되는데 그야말로 이때는 각 지방 주변의 성들은 그냥 알아서 요즘 표현하면 각자 도생하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가장 그 국경 지역이었던 평안도, 한경도부터 장악을 하고 몽골군이 황해도, 경기도 그리고 경상도 지역까지 다 이제 차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듬해 여름에는 보다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경기, 충청, 전라 뭐 전역을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휩쓸고 다니는 이런 상황을 그 이제 상황이 이제 이때 일어났던 거죠. 구레이 조정이 이제 강화도로 천도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제대로 된 수군이 있거나 이 수전의 경험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화도로 어찌할 수 있는 길은 없으니까 그들을 항복하고 무트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전국을 이제 짓밟으면서 너희들 이래도 안 나올래? 이런 거거든요. 그만큼 피해가 막심했던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들의 그런 전략은 뭐 나름 이제 그야말로 순수하게 전쟁 관점에서 본다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죠. 제대로 된 주장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백성의 고난 앞에서 사실 이제 어떤 항복이 됐건 어떤 그런 길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니까. 어쨌든 이 3차 침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백성들한테는 정말 고난의 세월이었다. 4년이라는 이 고난의 세월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쯤 돼가니까 이제 아무리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나물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해를 거르지 않고 조공을 바칠 테니 제발 이제 철군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되죠. 이에 대한 그 몽골 측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왕이 직접 와가지고 충성을 입주해서 입주해라. 이거였는데, 이것을 승낙하면서 철군하게 되죠. 근데 이거 잘 아시죠?
우리 이거 입주하라 그러면 고려는 일단 알았어 그래놓고 그 다음에는 안 갑니다. 안 우리 고려도 진짜 대단하죠. 현동이 대표적이었죠. 맞아요. 우리 노란 침입 때. 네. 이번에도 그 DNA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번에도 안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종 28년인 1241년에는 종친인 영영공 왕준을 고종의 아들이라고 속여가지고 고관자재 10여 명과 함께 몽골로 보내요. 몽골의 인질로 이제 남았는데 이게 알게 돼요. 몽골에서 네. 왕이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몽골 제국에서도 이대 황제가 죽고 내부의 권력 다툼이 벌어지면서 뭐 이를 특별히 문제 사항을 그 자기들도 신경 쓸 겨를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 이렇게 잠깐 주춤하는 사이에 이 왕의 아들이라고 속이고서 보내고 나서 이 강화 내부에서는 연일 뭐 또 잔치를 벌였다고. 맞습니다. 그들이 철군하고 나면 이제 평화가 오고 그 평화 시기에 강화도는 그야말로 이제 흥청망청의 세월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세월은 이제 고관들을 불러서 이제 잔치를 많이 하는데 예컨대 오늘날 잔치에 대한 묘사를 잠깐 보죠. 네. 채붕을 산처럼 높게 설치하고 채붕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무대 비슷한 거죠. 네네. 장막 같은 걸 쳐서 무대를 만드는 거죠. 예. 산처럼 높게 설치하고 비단 장막과 능라 휘장을 둘러친 후에 그 가운데 그네를 매달아 수놓은 비단과 화려한 조화로 장식했다. 산풍우리 모양의 얼음을 담은 큰 화분 4개를 설치했는데 화분은 은태를 두르고 나전으로 장식했으며 큰 항아리 4개엔 이름난 10여 종의 꽃을 심었다. 기악과 온갖 놀이가 벌어지자 옷을 차려입은 악궁 1350명이 정원으로 들어와 음악을 연주하니 이렇게 나가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악궁이 1350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오케스트라 단원 해봐야 몇 명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1350명 악궁만 이 정도면 또 그에 버금갈 정도의 무희가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잔치 세종 때도 저런 정도의 악공이 참여했다는 행사는 못 본 것 같아요. 조선 때는 딱 연산군 때만 네네. 저런 일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 몽골과의 전쟁, 특히 3차 전쟁에 극심한 피해가 있는 와중에 네. 저렇게 1350명의 악공을 불러다가 저렇게 연인. 그리고 저 그림에 나오지만 저거는 실제 최후가 했던 말입니다. 네. 오늘과 같이 좋은 날이 다시 있겠는가. 이건 진짜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우리로서는 권력자가 진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서는. 자, 이제 고려와 이 몽골과의 전쟁 좀 총괄 정리 좀 한번. 네네. 일단 처음에 몽골이 이제 1차 침략을 했을 때는 일단 뭐 기주성 전투라든가 자주성 전투라든가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을 했고 결국엔 항복을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나라 대 나라의 싸움 이와 같은 양상을 보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2차 이후부터는 조정의 기본 입장이 이제 청해작전 말이 청해작전이고 이제 방치한 거잖아요. 네, 알아서 살아라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일반 그 지역에서는 1차 때 경험이 이제 피해야 된다 이런 어떤 본능적인 이런 그 피신 전략, 피난 전략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곳곳에서 약탈되고 살력되고 이게 굉장히 많았을 테고 특히나 이제 3차 침략 과정에서는 이게 4년이나 이어졌기 때문에 피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뭐 재산을 뺏기고 이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았던 것처럼 백성들이 생활은 이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화에 천도한 최후 정권 이 실세들은 정말 툭하면 잔치하면서 개경했을 때보다도 더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점.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태평성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자, 이 몽골과의 참혹한 전쟁의 와중에서도 최후 정권은 그들만의 잔치와 함께 또 다른 권력 세습이 이루어지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최후의 죽음과 최양의 권력 승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